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면서 오늘 출사표를 던졌고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등 당권 주자들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 전직 의원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거나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권력 남용이자 사법방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중증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기한 휴진 철회를 결정했지만 의사협회는 27일 무기한 휴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진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환자단체도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다른 대학병원 휴진 계획 철회도 촉구했습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했지만 오후 들어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되는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북러 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중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점 등은 인정했지만 완전 군장 지시 등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 소송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병 순직과 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사단장 등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고리로 증인들을 몰아세웠고 일부 증인들은 처음부터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 군과 대통령실의 통화 기록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기록 이첩 보류는 본인 판단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는데 통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이종섭 증인, 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임 전 사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각각 수색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대통령실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피해 복구 작업, 여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경북 지역 지역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오만 수사 중인 답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아니오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다만 이첩 자료 회수 당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경북경찰청에 전화가 갈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의 사전 조율 정황이 드러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 경로서를 정조준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폭거를 자행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태도 용인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로 특검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강공을 예고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도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중증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휴진을 철회하는 이유인데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 도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투표에서 전체 교수의 73%가 휴진 중단을 선택한 겁니다.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은 20%에 그쳤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진이 길어지면 중증 환자 피해가 우려돼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진 중에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는 이어갔지만 악화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국민의 건강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국민의 건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진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대위는 휴진 철회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진에 들어간 뒤 정부가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휴진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언제든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 병원 등 다른 대학병원에 대해 휴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 각지가 무더위에 시달렸는데요. 밤이 되고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려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바람을 쐬러 나온 시민들이 꽤 많군요. 네, 이곳은 홍대 입구역 근처 도심에 마련된 공원입니다. 늦은 밤인데도 계속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날이 조금 선선해지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시민 이야기를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낮에 너무 덥고 땅바닥도 뜨거워서 해 지고 나서 강아지랑 나왔어요. 여기 오면은 일단 사람들도 많고 경관도 이쁘고 네, 공원 걷기 좋아요. 오늘은 1년 중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특히 오늘 서울 낮 기온은 무려 33.9도씨까지 올랐는데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모든 하지 중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인 모양새인데요.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서울 북동부와 경기도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전국 각지에 끓어오른 날씨를 식혀줄 단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가벼운 비가 내릴 거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전역과 경남 전북 일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호우 예비 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다음 달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4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오늘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오는 23일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당권 도전을 공식 발표한 건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 당대표직을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참패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져야 됩니까? 선거 잘 못 치렀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났다고 다시 또 나오겠다? 이거는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먼저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를 확정했고 나머지 두 후보가 앞뒤 1시간 간격으로 같은 회견장을 잡았습니다. 대세론까지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존재감 경쟁에 나서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물밑 선거운동과 함께 상대 후보를 향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친윤계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아선 이른바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윤계 지원설이 흘러나오는 원희룡 전 장관을 의식한 발언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2의 연판장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외 인사인 원희룡 전 장관은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만나며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깜짝 출마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선을 그으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듯 당정관계 회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냥 남 얘기만 하고 왔었고요. 이 출마 결심은 그와는 별개로 이걸 원활하게 당내 소통을 과 당정 협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23일 출마 선언 뒤에 본격 공개 활동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 패배 불과 2달여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대국민 메시지에 특히 공을 들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의 당권 경쟁은 일단 4파전으로 정리되는 가운데 친윤 대 반윤 비윤, 원내 중진 대 원내 대권 주자 등 다양한 구도 속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리란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당 대표직 연임을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압도적인 당대표 1위 후보인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전에 사퇴할 거라며 결단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퇴 시점은 여당 전당대회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정권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으로 연임 이후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조약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외교부가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노비에프 대사를 초치한 겁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러 조약이 한미 안보와 한반도,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취한 정당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하며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길 것이라며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부근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와 물건들이 널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칭하며 이들의 행위가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중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지시를 내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법원은 영장심사 2시간여 만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대장 강모대위는 규정 위반 얼차려가 이뤄진 것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얼차려를 본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대위는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주겠다고 부중대장이 자신에게 보고했고 이를 승인하면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군장이 아닌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훈련병들이 쓰러진 뒤 이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과 함께 속초 의료원으로 이동했는데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초 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강 대위는 최종 도착한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향후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가수 부검 결과 등을 따져 진위를 가릴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해도 너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 본사 4층에 자리 잡은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 점유 중이라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1심 판결 뒤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건 계약 위반이라며 맞서왔지만 1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은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 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400여만 원도 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20억 원을 판결한 근거 가운데 하나기도 합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지만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란 겁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무단 점유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레이스 초반부터 유력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냥 남 얘기만 하고 왔었고요. 이 출마 결심은 그와는 별개로 이걸 원활하게 당내 소통을 과 당정 협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2의 연판장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참패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져야 됩니까? 선거 잘 못 치렀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났다고 다시 또 나오겠다? 이거는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후보 3명 오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자기 얘기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네, 네. 한동훈 견제론이죠. 그래서 일단 시작이 되면은 이 3인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드세워질 것이다. 근데 사실 당 입장에서는 별로 나쁠 것이 없는 게요. 흥행은 지금 거의 보증수표처럼 그 흥행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전당대회가 재미없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비교가 될 것이다. 사실은 흥행이 안 될까 봐 파리 올림픽 전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걱정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재미진 그런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흥행 때문에 뭐 지도부 체제도 어떻게 뭐 바꾼다는 얘기도 처음 했었었고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그랬었는데 어쨌든 네 분이 지금 일단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지금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이 세 분은 출마 선언을 23일 같은 날 하는데 장소도 같고 시간도 지금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도 오후 있다. 2시에 오후 2시에 이렇게 빠갔는데 앞에 나경원, 뒤에 원희룡 이렇게 또 앞뒤로 해서 일요일 날 하는 이유가 분명히 많죠. 보통 정치인들이 일요일 많이 합니다. 월요일 날 기사화되기 위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갈수록 정치 쪽 관심이 없어지는데 실제로 월요일 날 어쨌든 뭐 안면을 장식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윤상현 의원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그것도 일종의 물타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임도 그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무관하다는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도 아마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그게 이번 일요일 날이 굉장히 정치의 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후보가 4강 구도가 되면서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원희룡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말하자면 단번에 50%를 넘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관심 자체가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결선 투표로 가서 한동훈 의대한이라고 하는 기본 트렌드를 결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그동안에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가 친윤이냐 아니냐 가지고 헷갈렸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비윤 쪽으로 각도를 다시 트는 것 그런 부분들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차근차근 해볼 텐데 일단 진짜 이번 주 일요일은 정치부 기자들은 이제 쉴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까지 사퇴 얘기를 이제 그날 해버리면 그 다음 날 조간이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원희룡 전 장관 사실 이 출마 소식 갑작스러웠잖아요. 어제 오전에 이제 막 나왔었고 속보로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출마 선언 전날 또 윤 대통령하고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그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남 얘기만 하고 본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고 나서 전화로 전대에 참여하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까지 굳이 설명을 하는 거 봐서는 만났을 때 이미 얘기 다 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윤 대통령을 뭐 전화를 하든지 소통을 해가지고 전대에 나간다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격려했다 이러는데 그걸 홍보했었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났을 때는 엘살바도르 특사로 간 거 보고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 얘기만 했고 오히려 나중에 내가 결심을 해서 전화했더니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굳이 지금 내 뒤에 윤심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축소하려고 애써 축소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저처럼.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거를 굳이 전 기자한테 이거를 문자 메시지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일부러 알린 거구나라고 이제 어제들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일부러 축소하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사실은 뭐 일부러 축소할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본인이 주장한 것에 의해서도 당과 정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소의 의미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딩이 다르잖아요.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잘해보라. 라고 굉장히 지난번에도 훌륭한 정치를 할 것이다. 굉장히 중립적인 매우 드라이한 건조한 워딩을 했다면 아마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온기가 느껴지는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존중한다.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온도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분명히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입장을 갖기 어려운 사람은 나경원 후보가 되게 돼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오늘 가장 먼저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하지 않았는데 윤상현 한 사람이 좀 약간 오늘 뉴스에서 묻히는 그런 감도 없지 않은데 윤상현 의원도 어쨌든 그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신뢰관계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그게 신경 쓰이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그 신경 쓰이는 주자는 한동훈 위원장인 거죠. 오히려 그 한동훈 위원장은 나름대로 그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당원들 중에 윤한 갈등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소통도 하고 본인이 나간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의 격려도 받았다 그러는데 더 흥미로운 거는 대통령실에서 그 통화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통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중립적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존중한다라고 했던 거는 네. 그거는 원희룡 장관의 말이지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원희룡 장관의 말만 듣고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항상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 얘기도 상당히 파장이 있었는데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네. 이게 오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심이 그중에 원희룡도 아니고 나경원을 좀 선택하는 것 같다는 보도까지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만 하더라도 언론에 대한 대응 자체가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연판장 얘기는 그런 단어는 일체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예. 사실은 줄 세우기에 대한 비판, 연판장에 대한 비판 굉장히 연판장이 좀 이제 작년 이야기죠. 네. 김기현 대표. 네.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마치 뒤통수 맞는 느낌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윤은 아니지만 비윤에 가까운 스탠스로 이번 전당대회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당의 뿌리가 된 사람 한번 왔다가 단물 빼먹고 가는 사람 하지 말자. 사실은 한동훈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둘러서 표현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시키니까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워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뿌리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각을 세우면서 정통적인 당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TK로 갔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주자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윤심이 어디 있냐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전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나요, 그게? 제 눈엔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제 눈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제2의 연판장을 말하면서 흥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철규 의원하고 나이 연대 얘기할 때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윤을 외치지만은 뭔가 그 뒤에는 그런 지원과 응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원희룡 장관 카드가 나오면서 지금 윤심 내지는 친윤의 어떤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원희룡 전 장관을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참 흥미로운 것이 이렇게 당대표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원을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러닝메이트라 그러면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접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그 윤심을 반영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김기현 의원한테 갔었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보다 더 잘하는 원희룡 하면서 대환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특히 지역구 TK와 PK의 공천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했느냐와 더불어서 실제로 지금 뭐 비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스운 얘기죠. 그 당의 비윤이 여태까지 어디 있었어요? 반윤은 어디 있었고 전부 친윤이었어요. 그런데 친윤이 지금 분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친윤의 중요 역할을 했다는 사람 중에 일부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 뭐 캠프에 들어갔느니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일 지금 그 속이 터지는 게 나경원 의원 아니겠어요? 오죽하니 대구로 뛰어가가지고 과거에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시장과 만나가지고 홍준표 시장의 추인 비슷한 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그래도 대표할 만한 사람은 나경원이라고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다고 또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재밌으니 SNS에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또 비판하는 글을 바로 또 올렸었고요. 홍준표 시장이요. 네네네. 아주 원색적으로 올렸죠. 네. 뭐 해가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입에 담기도 예.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원색적이고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당의 뿌리는 우리였는데 느닷없이 날라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거슬린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독주를 하다가 겉으로 보기에 이제 사파전이 이제 되는 양상이 됐는데 결과를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안철수 의원조차도 그렇게 말씀해.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네. 한 달 기간 동안의 분위기가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세론이고 여론조사 상으로도 거의 절반 가량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머지 세 사람들을 모아도 50%를 넘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 잘하면 결선 투표 없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이제 그거는 한번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대통령실도 지금 원희룡 장관을 대놓고 밀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도 어쨌든 당정 관계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나경원 의원도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말하자면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어쨌든 나경원과 원희룡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과반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선 투표에서 한동훈을 뒤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몰이해가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원희룡 한 개인을 집중해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가게 됩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지금 당장 내일 전당대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달 뒤라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토론을 많이 해본 그리고 정치 구력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팬덤이 있고 또 요번에 이제 그 유세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보수 지지층 중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거기에 윤상현 의원까지 가담하면서 일방적으로 3대1로 공격을 해댈 거예요. 그런데 특히 공격의 포인트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도 선대위의 위원장이긴 했지만 거의 원탑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윤한 갈등,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예민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사 문제도 있고 최혜병 문제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면서 그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다가 또 정치 경험이 솔직히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일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공격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일 일요일 과연 어떤 일성을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할지 그런 것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핵심 증인들의 선서 거부에서부터 시작부터 아주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핵심 증인 3명이 오늘 증인 선서 거부를 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이제 거부하는 이유였는데, 자,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청문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죠. 본인이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는 최소한 말하자면 청문회에 가서는 선서하고 부분적으로는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마치 처음부터 선서 거부를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은 저렇게 다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는 분 뭔가 이상하다. 저 세 분들의 핵심적인 정언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특히 대통령 측근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입을 맞춰서 정인 선서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국민적 의혹을 더 부풀리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 의원님은 오늘 좀 보셨나요? 청문회를? 네, 저도 이제 띄엄띄엄 보기는 했고요. 처음에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뭐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쟁점인데다가 하필이면은 전 국방부 장관 또 차관 그런데다가 그 임성근 사단장 세 사람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국회의장에서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지금 그 오해를 사게끔 돼 있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여당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청문회인데 저거 자체가 여론에 주는 영향은 참 부정적일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청문회 핵심은 사실 이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이제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캐물었는데 특히 이종섭 장관하고 윤 대통령하고 통화 이런 기록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됐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게 또 그 1년 전부터 그 추적을 해보자면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경로했느냐의 여부, 통화했느냐의 여부예요. 근데 경로했다, 통화했다. 근데 통화는 했는데 지금 다른 내용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슈로 한 게 아니다. 경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로 지금 조금 그 뉘앙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역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장을 만든 거잖아요. 여당도 없이. 지금 이제 화면 보면은 저 8월 2일 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타임라인이 쭉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장관하고 통화를 이때 이제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첩 보류를 한 날인데 8월 2일 날 이 자체가 그래서 이첩 보류를 그럼 본인 스스로 판단을 했느냐 이게 또 쟁점인데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대통령 지시 없었다라고 자체 판단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 전에 본인이 사인한 것은 어떤 판단이 차이가 있었느냐에 대한 말하자면 정당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분들 보조적인 어떤 정언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우즈벡 순방을 하기 직전 사항이 있고 순방 중에 통화를 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동안에 얘기하는 것이 공공한 게 완전 우즈벡 갔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통화를 실제적으로 뭐 우즈벡에 있는 동안에 방산 관련해서 그렇게 당혹하게 하루에 두세 차례 대통령하고 할 일인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원래 수시로 통화하시는 분이다. 장관하고 계기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 타임라인을 설정해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왜 뭐 경북하고 통화를 했냐면 혹은 또 말하자면 경호실장하고 통화했냐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한 신기와 관련된 그런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종섭 전 장관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중간에 답변을 회피한 장면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오늘 이게 하나만한 청문회인가 싶었는데 한 가지 유의미한 좀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죠?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예. 전화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결국은 대통령실의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 그랬던가요? 지금 네. 대충 내용을 제가 네. 기억하자면 그런 내용인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네네.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일련의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임기훈 비서관이네요. 임기훈 네. 비서관이 예, 예, 예. 이시원 비서관이 아닌 임기훈 국방 비서관이 비서관 전화가 것이다. 와서 그래서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예. 지금 유재은 관리관의 입에서 나왔고요. 네. 또 하나 유의미한 거는 신범철 차관이 그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이제 통화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 이첩에 대해서 한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차관이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건 이첩이 아니고 회수와 관련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어머 저게 그 얘기인데 회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저도 하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못 봐서. 네, 막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예. 회수 얘기가 그 차관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이제 몇 가지 결과물이 있는데 예. 민주당이 오늘 청문회를 할 때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바로 이런 두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의사진행 발언에서 흥분하고 또 약간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흘렸던 측면도 있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오늘 청문회였다라고 네.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것은 이 청문회 자체가 사실은 반쪽짜리 청문회밖에 안 됐고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정치성을 띈 청문회였다 이렇게 사실은 입법 청문회로서는 조금 뭐 완결성이 없는 그런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단서를 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우리 민주당이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집단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사실은 그게 뭐 반대 의사든 어쨌든 뭐 말하자면 같이 자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간을 끌든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어떤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일방적으로 후퇴를 해버림으로써 예. 어쨌든 전체 판 자체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판을 그냥 열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차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하고 실무진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얘기가 참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참담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꼬였다. 수사 외압의 근원은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조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네.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랬을 때 박정훈 대령은 참 분명히 들었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화상으로 답변을 하는 김계환 사령관은 뭐라 그러냐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 있고요. 이거는 뭐 중요한 여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박정훈 대령의 그 모친이 포항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했다 하던가 뭐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이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상당히 그 어떤 그 진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진실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네 진영이 유리한가 불리한 거를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슈는 이미
그런 선을 넘었다. 국민의 상당수가 진실을 알고자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이 그 김규환 사령관하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수처에서인가요? 그 대질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뭐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어떤 그 뭐 심도 깊은 진도는 나갈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답변 자체를 회피했지만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뭐 무슨 화상으로라도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뭐 경로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경로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공수처라든지 다른 상위 기관에서 막 따져 물어야 될 대상이 아니냐 하는 거고 어쨌든 이번 사안 자체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질문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청문회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 또 이건 대통령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민주당으로서 이제 그런 효과를 오늘 톡톡히 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아마 그렇게 잘 말지 모릅니다. 질문의 그 아까 수준이라든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것도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의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10분간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워낙 그게 사무쳐 있고 오랫동안 준비한 거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 오늘 이런 통고를 오늘 오전에 받아서 지금 두서없이 정리를 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혹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는 미리 얘기를 하고 이종섭 장관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해줬나 그런 오해를 받기가 참 쉬운데다가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러면은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그 희화화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못마땅해도 임성근 그 사단장 있잖아요. 본인도 아마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 객관적으로 그 상당히 그 균등한 기회를 줬는지 오히려 그렇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 저거는 특검으로 가야 돼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러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반박하려고 하니까 우리 처음에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물론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주 시원한 사이다 그런 그 회의를 주관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중도라든지 무당층이라든지 또 보수층에서도 특검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렇게 편파적인 듯한 보이는 그 의사 진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그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 오늘 청문회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참여를 안 함으로써 분위기가 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죠. 사실은 뭐 미국의 청문회 같은 건 사실은 히어링 자체가 청문회잖아요. 모든 사람의 객관적 이야기를 듣는 청문회가 되는 게 원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치 공세하기 위한 청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이런 손실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뭐 다수로 밀어붙여서 채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없는 민주당만의 청문회의 보고서라는 것이 반쪽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사협회는 27일 무기한 휴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빅5 병원들도 장기 휴진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철회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휴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 역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상태. 또 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무기한 휴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모두 휴진 장기화 준비 속에 가장 먼저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대학별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휴진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났다는 비판 여론은 다른 대학 교수들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게다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들마저 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점도 적지 않은 압박입니다. 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은 이미 내부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여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지금의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특위에서 배제되는 등 무기한 휴진 강행은 이미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의 휴진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대학 병원들도 휴진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등이 애초 국민 생각과 동떨어졌던 결정을 했다며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의사협회 집단 휴진 등과 관련해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북한으로 또다시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과 이동식 저장 장치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고 전했습니다. 전단에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고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나훈아, 이명웅의 노래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맹비난하면서 사실상 맞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우리 쪽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달아나는 일이 이달 들어서만 3번째 반복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잠긴 하늘 위로 대북 전단이 날아갑니다. 그젯밤 경기 파주 일대에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집회와 트로트, 드라마 등을 담은 전단 3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물 쓰레기 뿌려댄 김정은 즉각 사죄하라. 북한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경 일대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와 물건들이 널려졌다며 비난의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혐오스러운 쓰레기라고 부르는가 하면 남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거라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며 맞대응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담화에서 경고한 새로운 대응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사실상 예고한 겁니다. 남북 간의 분쟁을 확전 상태로 끌고 가지는 않되 내부 통제와 그다음에 자신들의 입장, 이 소위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가운데 비무장지대 안에서 방벽 작업을 하던 북한군 여러 명이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북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과 18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번째 침범이 반복된 겁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 방송과 사격을 받고 곧바로 후퇴했고 이후에도 멀리 달아나지 않고 저녁까지 작업을 이어간 점 등으로 미뤄 단순 침범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찰에 접수한 수사 의뢰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풍선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였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더운 하지를 기록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선 제주도에 이어 주말 새벽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어제보다 1.5도나 떨어졌지만 서울 한낮 최고 기온은 33.9도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낮이긴 하지. 국내 관측 이래 서울을 기준으로 가장 기온이 높았던 2020년 하지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6월보다 더워서 6월 초부터 아이 등하원 시킬 때마다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강원도 인제와 정선에서는 35.6도를 기록했고 대전과 광주, 전주에서 32도를 넘어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주말부터 첫 장마가 시작되면서 폭염이 꺾이겠습니다. 제주도에 비를 뿌리고 남해상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 이남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비교적 많습니다. 제주도에선 200mm,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충청에선 최고 60mm, 강원 30mm, 수도권에서도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저기압과 기압골에 의한 비로 아직 장마는 아닙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일요일 아침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30도 안팎의 무더위와 비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5분기 연속 동결로 여름철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된 전기요금 가운데 매 분기 조정이 가능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리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도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3분기 연속, 가정용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팔아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냉방 등 전기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 물가 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전력 수급량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이른 더위로 지난 19일 전력 수요가 80기가와트를 상회한 만큼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7.2기가와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104.2기가와트의 전력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까지 원전 등 대규모 발전 설비와 송변전 설비의 점검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통신 채무자의 통신요금, 즉 빚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휴대전화 결제 대금이 연체된 사람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요. 앞으로는 밀린 통신요금을 연체된 대출과 함께 갚을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 등을 연체한 사람은 37만여 명, 그리고 밀린 통신비는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채무자들이 통신비를 내지 못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득이 줄고 실직이나 폐업한 사람도 늘면서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도 증가했는데요. 그동안은 채무조정 대상의 통신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시대 필수품인 통신비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자 구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밀린 통신비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체 금액은 최장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전까진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곧바로 서비스가 중지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쓸 수 없고 또 생계에 필요한 구직 활동이나 금융 거래도 쉽지 않았는데요. 감면된 요금을 3개월만 갚아도 바로 다음 날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취약계층에게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하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채무자들이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포퓰리즘 정책이자 역차별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는 사람에게 차별이 될 수 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 불이행 빈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구제와 역차별 문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대신 채무자 구제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이 치킨집에서 맥주를 쏟으며 행패를 부렸다는 갑질 사건이 다시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찾아간 공무원들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가게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청소하는 여성. 끈적한 게 묻었는지 한참을 쓸고 치웁니다. 조금 전 손님 4명이 앉았던 자리에 흥건하게 뿌려진 맥주를 닦아내는 겁니다. 남성이 일부러 맥주를 쏟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미끄러질까 걱정한 업주는 우선 가능한 만큼만 닦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오줌을 싸지도 먹튀를 하지도 않았는데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며 자신이 구청 직원이니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업주 측 주장입니다. 실제 4명 모두 대구 중구청 공무원으로 확인되면서 중구청장은 지난 18일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장의 사과문 발표 하루 전 남성들은 사과를 위해 치킨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CCTV엔 팔짱을 끼고 있거나 허리춤에 팔을 올려놓은 채 업주를 찾는 듯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전후 맥락을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저런 사과를 본 적이 없다거나 고압적 태도를 못 버렸다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구청 게시판에도 엄벌을 청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청은 이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치킨집 업주는 괴로움에 못 이겨 결국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 장관 측은 오늘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2심 결론이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어제 원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해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산청군 산청의료원 주차장에서 1살 A양이 어린이집 버스에 치였습니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A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아인 A양은 산청의료원에 견학을 갔는데 버스 앞에 앉아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흰색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강한 충격에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차량 파편은 도로 곳곳에 흩어집니다.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한 겁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새벽 3시 반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탄 61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정부에서 자전거를 쳤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만큼 날라왔어. 여기서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자전거는 저쪽에 있고 술 먹은 애들은 여기 가던 차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저쪽으로 간 거예요. 또 충돌한 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3살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결단이 임박했고 연임 이후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 대표 최측근 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정권 견제를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준 국민 여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연임 결정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정권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으로 연임 이후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는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비명계를 비롯한 다른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 출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전하며 전당대회가 흥행하려면 경쟁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최고위원 후보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권이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당대표가 있어야 되는가 고려해 봤을 때는 연임하시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연임을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어차피 압도적인 당대표 1위 후보인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전 사퇴할 거란 관측입니다. 애초 이번 주 연임을 공식화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로 쏠린 국민적 관심에 사퇴 시점을 다소 미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님 연임이나 사퇴 여부는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뒤 연임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 연임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아버지 등 이 대표를 과도하게 추종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자칫 일극 체제를 더 강화해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 서민들의 살림살이 문제 이런 것을 능력 있고 대안 있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갈 때 지지율도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연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어 놓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총선 참패 주범들이 2달도 안 돼 무리를 지어 나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얼치기 검사 출신이 더 이상 우리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국민과 당원이 바보가 아닌 만큼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 회의를 소집했지만 대통령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일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 업무보고 자리에선 최근 언론인을 향해 기레기 등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용원 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이는 일은 아닌가라고.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김용원 의원에게 묻은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 계십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나한테 뭐 하시는 따로 겁니까? 나한테 나중에 따로 하시고. 김용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협력을 약속한 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죠. 이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5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대미전선 구축에 공들이는 푸틴 대통령은 순방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발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и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한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시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서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 측이 우리 정부 입장에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오늘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구매 계약을 한 나라들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된 건데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추가 방공 능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국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Дякую Румунії за рішення передати Петріот Україні. Дійсно сильний крок. І як наслідок буде більше безпеки в усьому нашому регіоні для всіх наших сусідів. 미국은 아예 자국에서 생산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made the difficult but necessary decision to reprioritize near-term planned deliveries of foreign military sales to other countries of particularly Patriot and NASAM missiles to go to Ukraine instead. 그러나 조치 대상에서 타이완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미사일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국가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집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에 포함된다고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 5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엇 최신 버전 추가 확보와 기존 발사대 개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6년간 7,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을 맺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과 폴란드, 루마니아도 미국에 주문을 한 뒤 아직 패트리엇 체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 통보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고물가 영향에 중고차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산 중고차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괜찮아 보이는 외제 중고차를 발견한 A씨. 차를 사서 대구에서 해남으로 오던 길에 갑자기 차가 멈춰섭니다. 턱턱 하면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번넷들을 열어봤더니 연기도 나고 덤프차 오는데 갑자기 제가 급브레이크 상태가 돼버리니까. 중고차 업체에서 외제차를 구매한 B씨는 성능검사 기록부에 미세 누유라는 사실을 봤지만 누유는 오일이 바닥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미중이 누유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중이 누유다. 밑에 안중이 바닥이 흥건하다. 오해를 하겠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 구제 신청이 총 330건인데 매년 증가세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능이나 상태가 다른 경우가 10대당 8대꼴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능 이상을 발견해도 이미 차를 구입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받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중고차 하자가 구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또는 성능 상태 점검 내용이 부실했는지 등을 밝히기가 어렵고 중고차 매매상은 중고차의 특성상 신차와 같은 품질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구제 신청 사례 중 단 38.8%만 배상이나 환급, 수리를 받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은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수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구매 이전에 있었던 하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차량 사고 이력을 점검하고 반드시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배달 노동자들과 음식점주들이 배달 플랫폼 갑질을 규탄하며 오늘 하루 동안 배달의 민족 앱 사용을 중단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라이더 운임을 30% 가까이 삭감했다며 하루 동안 배민 배차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주들이 모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도 무료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수수료 6.8%를 떼어가는 배민원 이용을 하루 동안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경쟁사나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중개 이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과 라이더 단체와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조 측에 생산직 500명 추가 채용을 제안했습니다.
500명이 추가되면 내년에 모두 800명이 채용됩니다. 앞서 노조는 내년 울산 전기차 신공장 완공을 앞두고 채용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초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당시 생산직의 왕, 킹산직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채용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무인 점포는 주인이 없어서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상품을 훔쳐가는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섭니다.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낸 남성.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품 안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곤 유유히 밖으로 나갑니다. 이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주인 이모 씨는 지난 5월 14일 영업을 시작한 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5차례나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 부부는 처음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먼저 경고문을 써붙이고 자제하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3번째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놔두라 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냥 간식이다 생각합시다. 이런.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를 또다시 찾아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물건을 훔치는 걸 목격한 이 씨가 가게 스피커로 경고방송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CCTV 보고 있는데 버젓이 8시 37분에 5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했죠. 핸드폰으로 소리 큰 소리를 했는데도 그냥 가지고 3개 품 안에 넣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둑맞은 아이스크림은 10개 남짓.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절도 행각에 이 씨는 막막함이 앞섭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가 20년 만에 사과한 자필 편지가 유튜브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20년 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언급한 박 씨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씨는 용서를 바라지 않겠다며 사죄하고 또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몸을 낮췄는데 유튜버는 박 씨가 한국 성폭력 3당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그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1월 사이버수사대 근무할 당시 모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북 경주시가 사실상 낙점됐죠. 최종 결정은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이달 중에 결정하는데 유치를 희망했던 경주와 제주, 인천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시가 인천, 제주와 치열한 경쟁 끝에 개최도시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개최도시 선정위는 국가와 지역발전 기여도, 또 문화 관광자원 등에서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는 회의장 주변 4천여 개 객실과 경호 안전성, 또 군사공항 3곳을 통한 접근성 등에서 합격점을 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런 강점에 더해 한국 전통의 멋을 잘 알릴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해 다음 주 APEC 준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경주가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APEC 정상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경호라든지 시민 불편이라든지 한류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면에서 월등히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5년에 이어 또 한 번 고배를 마신 제주는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제주의 역량과 가치를 각인시킨 기회라고 자평했습니다. 경주시에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인천을 선정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나쁜 결정입니다. 저는 외교부의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개최지로 낙점된 경주시가 반발과 우려를 이겨내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 원가량을 주지 않아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데다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단독 보도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경위가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 등을 받는 중학생 A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려고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자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1년 대한항공 F-27기 납치 미수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한 가운데 당시 승무원과 승객이 다시 만났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 마주한 두 사람은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971년 홍천 상공에서 납치돼 북한으로 갈 뻔하다 여객기가 불시착해 941생으로 살아난 사건. 20대 승무원과 승객이었던 두 사람은 이른을 훌쩍 넘기고서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5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어제 겪은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해갖고 누구 하나 입 하나 뻥끗 하는 사람은 없고 주민등록 같은 거 그거 진짜 이렇게 씹어서 먹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서 본 22살 범인 모습은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 범인이 창밖을 계속 보면서 너 죽고 싶어? 너 죽고 싶어? 그러면서 너 어디야? 여기 아니야? 기내에서 폭탄이 터지자 몸을 던져 희생한 조종사의 얼굴도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미수채, 우리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섹시 볼 수 있을까? 이제 농담 섞어 말할 수 있을 만큼 무심히 흐른 세월이 벌써 53년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세계 일주를 시켜줬어요. 아니 근데 왜 나는 안 해주지? 살아도 다행이에요. 살아서. 아니 뭘 해주기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하이제킹이 개봉하면서 이번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하정우가 비행기 부기장, 여진구가 생애 첫 악역인 범인으로 분해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구촌이 펄펄 끓으면서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늘어나는 냉방용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차질을 빚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는 중동의 쿠웨이트가 순환단전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오만과 카타르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선 정전이 잦아지면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달째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남아시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구제금융까지 받을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파키스탄에선 대도시에서도 정전이 일상화됐습니다. We rely on electricity to keep our food fresh. Outages means we lose a lot of our stock. 이웃한 인도 북부 지역은 하루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 버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베트남은 애플의 협력업체인 폭스콘 공장에 전력 소비량을 30%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발전소들은 2억 톤에 가까운 석탄을 비축해놨습니다. 通过精细化开展电力需求侧管理，更好地保证民生和重点用能需求。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발전 목적의 수입을 늘리면서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에콰도르와 멕시코 등은 이상 고온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안심할 순 없어서 인공지능 산업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까지 겹쳐 올여름 지역에 따라 순환정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미국의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멕시코와 미국 동남부를 강타해 4명이 숨졌습니다. 알베르토의 세력은 약화됐지만 주말에도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가 무섭게 일렁이고 해변에 물이 차오르자 빗속에 테이블과 의자를 고정하느라 분주합니다. 농구 경기장은 강한 바람과 물살에 바닥은 물로 가득 차 올랐고 골대만 기울어진 채 구석에 밀려나 있습니다. 강한 폭우에 다리가 무너져 끊겼고 불어난 강물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강타해 멕시코에서만 여러 명이 물살에 휩쓸리거나 감전돼 숨졌습니다. Empezó dentro de lo que cabe normal, nada más que ahorita está reciando, conforme está reciando el aire. Está algo. Lo que tenemos que buscar es la salida de agua para proteger el material. 알베르토는 미 남부에도 많은 비바람을 퍼부었습니다. 텍사스의 해변 도시는 물에 잠긴 수중 도시로 변했습니다. To see all this water is kind of a tragic situation because I have friends that live on the beach side of the island and I'd like to check on them and have been able to. Hopefully they're okay. 최대 풍속 시속 7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던 알베르토는 현지 시간 20일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멕시코 북동부에 주말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라니냐 등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평년보다 허리케인이 더 강하게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중국 남부와 동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1일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저우성 메이저우시 메이신구에서는 기록적인 홍수로 최소 9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관영 CCTV는 메이저우를 관통하는 숭이안강이 역대 최대 규모 홍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나무와 주택들이 무너졌고 메이신구로 이어지는 도로는 완전히 붕괴됐고 중국 동부 안후이성 황산시에서도 폭우로 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주요 기밀이 대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주개발의 핵심 기관인 작사는 방위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중국계 해커가 관여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작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도요타 자동차, 방위성 등 외부 기관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관들의 기밀 정보들이 외부로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NHK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해 6월 작사와 거래 기업 직원 등의 개인정보 5천 건이 새 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기관의 기밀 문서 등에도 부정한 접근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사는 보안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로켓과 안보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작사가 방위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계약 상대인 만큼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주 개발의 핵심인 작사는 최근 인공위성 등 안보 분야에서도 방위성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防衛省の装備品等の研究開発や役務の契約相手方でもございます。現時点で防衛省の業務に特段の支障は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が、JAXA による調査及び対応については引き続き確認していきたい。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 도입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サイバー安全保障分野での対応能力を欧米主要国と同等以上に向上させることを目標に掲げ、その柱として能動的サイバー防御を導入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작사는 2013년, 2016년에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에 중국계 해커 집단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사를 집중적으로 노린 표적형 공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핵심 기간 사업을 겨냥한 해커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면서 정교한 사이버 안보 체계가 일본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와 8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가 다음 달 9일에서 11일에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정상을 공식 초청하면서 다음 달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타이완산 스티렌에 부과해오던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한국, 미국, 타이완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오던 3.8에서 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간판 김도영 선수가 투런 홈런을 추가하며 전반기 20홈런 20도루를 눈앞에 뒀습니다. 롯데 손호영은 침묵하면서 연속 안타 행진을 30경기에서 멈췄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올 시즌 MVP 영순위로 꼽히는 기아 김도영이 이틀 연속 홈런을 때리며 생애 첫 20-20 가입을 예약했습니다. 한화전 1대0으로 앞선 4회 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아치를 그렸습니다. 올 시즌 김도영의 19호 대포로 최정, 로하스와 함께 홈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도루를 22개 기록한 김도영은 올스타 휴식기인 다음 달 4일 전에 홈런 딱 1개만 보태면 전반기 20홈런 20도루를 채우는 역대 4번째 선수가 됩니다. 두 팀 미래끼리 맞붙은 마운드에선 기아 2년차 윤영철이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으며 3실점 호투한 반면 한화 신인 황준서는 볼넷 8개를 내주며 조기 강판당했습니다. 기아는 소크라테스의 연타석 홈런까지 보태 한화를 8대3으로 꺾고 2연승,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전반기에 5승만 하자는 생각으로 좀 했었는데 좀 많이 승수가 좀 많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그 승에 신경 쓰지 않고 좀 저 마운드에서 점수를 안 줄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피칭을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30경기에서 연속으로 안타를 생산하던 롯데 손호영. 그 뜨거운 방망이가 멈췄습니다. 키움전에서 뜬 공에 볼넷으로 애태웠고 잘 맞은 타구도 유격수 정면으로 날아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8회 무사 1-3루에 땅볼을 친 뒤 머리부터 들이밀며 악착같이 뛰었지만 아웃. 손호영은 1999년 롯데 박정태가 세웠던 단일 시즌 최다 연속 안타까지 딱 한 걸음 부족했습니다.
키움 도슨이 결정적인 수비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몸을 풀던 손호영도 대기록을 꿈꾸던 롯데 팬도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키움은 2연승, 롯데는 2연패를 당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K리그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는 고등학생 선수가 있습니다. 벌써 5골에 도움을 3개나 기록한 강원FC 양민혁인데요. 양민혁의 활약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는 강원은 이번 주말 매치에서 파죽의 6연승에 도전합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빠르게 쇄도하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골문 구석을 향해 전광석화 같은 슛을 날리고 슈팅 각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골키퍼 얼굴 위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겨우 18살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강원의 양민혁이 보여주는 최근 활약상입니다. 데뷔 시즌인 올해 17경기를 치르는 동안 5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를 8개 쌓았습니다.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득점은 11위, 공격 포인트는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3월 수비수에게 공을 빼앗아 단독 드리블로 치고 나간 뒤 시원한 중거리포를 꽂은 이 데뷔골로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준 프로 계약을 맺고 K리그에 데뷔했지만 구단이 6달 만에 정식 프로 계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양민혁의 롤 모델인 강원 출신 유럽파 양현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현준이 형이 이거 47번 달고 잘하기도 했고 저도 그래서 똑같이 잘 해보자는 마음으로 선택했어요. 복동이 양민혁의 활약과 함께 강원도 승승장구입니다. 7년 만에 5연승을 달리며 K리그 선두를 놓고 울산과 승점 1점 차로 엎치락뒤치락 중입니다.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민혁이 나이에는 사실 이 정도 하는 선수가 사실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강원은 이번 주말 역시 선두권에서 경쟁 중인 김천을 강릉 홈으로 불러들여 파죽의 6연승에 도전합니다. 강릉 제1고 3학년 학생 양민혁이 고향에서 보여줄 활약에 강릉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자 피겨 국가대표 A씨가 음주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 선수가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고 남성 후배 B 선수를 성추행한 일까지 발각됐다며 3년 자격정지를 내렸습니다. 지난 시즌 PBA 투어에서 이름값을 하지 못한 당구 4대 천왕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올 시즌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128강전에서 나온 산체스의 멋진 샷 함께 보시죠. 김동민 기자입니다. 테이블에 적응된 듯 부드럽게 시즌 첫 3뱅크를 성공시키는 산체스. 감각적인 더블 쿠션을 정확하게 성공시키며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걸어친 샷도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대회전 샷도 정확한 두께와 당점으로 성공시킵니다. 회전이 많이 걸린 되돌아오기 샷도 산체스다운 샷입니다. 산체스는 벽에 공을 태우는 바운딩 샷도 부드럽게 성공시키며 안정감 있게 경기에 갑니다. 리버스 역회전 샷으로 5점 이상을 한꺼번에 득점하는 시즌 첫 하이런도 완성시킵니다. 옆돌리기를 당겨쳐서 5 쿠션으로 성공시키며 11점째를 올리는 산체스. 결국 5이닝 만에 15대 0으로 세트를 끝냅니다. 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라던 산체스가 첫 경기에서 그 말을 증명한 것입니다. Some games good, even high average, but I lose. I lose 4 times with the Sumbuchigi. I love the new board, so I think this is more close to what I used to play all my life than the last year. So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last year and this year. 한편 지난해 큐스쿨에서 극적으로 일부 투어 잔류에 성공한 이충복 선수는 1회전에서 상대보다 에버리지를 더 잘 쳐놓고도 탈락했습니다. 쉬운 배치에 승부치기 초구를 놓친 것이 뼈아팠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케이밍캐스터, 주말인 내일 비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비가 시작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전남에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장맛비가 내리면 나들이 가는 길 안전운전 해야 하잖아요.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높은 속도로 코너를 돌 때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갓길이나 도로 끝 차선에서도 고속주행을 피해야 하는데요. 주행 속도를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장마철에는 김서림으로 인한 시야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침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는 것은 피해야겠고요.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더위 상황은 어떤가요? 네, 내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휴일인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은 휴일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원희다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의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